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BOJ가 지난달 31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내용을 두고 또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OJ하고 관련된 뉴스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 7월 31일 열린 BOJ 회의에 많은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BOJ 회의에서 기존의 초완화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지난주 엔화 가치와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마켓워치 기사를 통해서 BOJ 회의에서 주목해야 했던 점들 함께 살펴보시죠. 시장은 이번 BOJ 회의에서 매파적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그런 신호 없이 기존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모두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아직 물가가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았고 또 완화 정책을 변경할 경우 많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BOJ 회의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영향,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래 얘기가 많으면 별로 그렇게 구경할 것도 별로 없고, 그죠? 뭐 광고 미리 막 열심히 하는 데 쭉 가보면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BOJ도 좀 그랬죠?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외신 내용처럼 이번 BOJ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별거 없었다라는 쪽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뭐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BOJ 내부에서도 의견이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일단 지난번에는 8대1로 정책이 결정되었는데 이번엔 7대2로 되었는데 네. 그게 우리처럼 뭐 매냐 비둘기를 떠나가지고 그 두 분들도 좀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BOJ 보고 왜 BOJ가 그 소위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선구자로 불렸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네. 뭐 양적 완화도 처음 하고 뭐 마이너스 금리도 처음 하고 지금 뭐 일드 커브 컨트롤도 처음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는 BOJ가 소위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보고 드는 생각은 근데 정책 결정 발표하고 구로다 총재 또 기자회견은 뭔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글쎄요, 이게 정말 뭐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궁여지책 또는 이제 뭐 자충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 중에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통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레임덕이 아닌가. 아베 정권의 지지도가 매우 낮아졌고, 뭐 네. 최근에 뭐 홍수까지 났는데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로다 총재가 연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은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논의가 좀 이제 부작용이 분명히 정책에는 명암이 있는데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졌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GDP 대비 중앙은행,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총자산 비중이 보통 뭐 연준이나 ECB, BOE가 한 30에서 40% 내외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BOJ는 90%를 상회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융기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또 정책을 오랫동안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탈피하는 구간에서도 일본 은행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시점이었고 미세하게 조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의구심도 좀 커진 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관심도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음모론을 곁들여서 역시 좋죠. 스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네. 그
그 원래 7월 초에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BOJ가 완화책을 줄일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였나요? 트럼프가 환율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ECB의 자국 통화의 약세 유도 이거 자기 너무 싫다. 네. 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거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을 뺐을까요? 네? 일본을 빼줬어. 세상에서 제일 통화를 조작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네. 일본 빼줬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머릿속으로 소설을 막 썼는데 무슨 소설을 썼냐면 트럼프가 부른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이제 큰 형님과 네. 이제 꼬붕 네. 그 사이의 관계인 거고, 일본은 옛날에 오바마가 윤화해 준 거로 QE를 했던 거고, 네. 지금은 또 트럼프 바뀌었으니까 트럼프한테 가서 열심히 골프장에서 한번 몸개그도 해주고 네. 같이 잉어밥도 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 트럼프가 불러서 야 이번에 너 빼줄 테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라. 네. 그럼 이제 아베가 가가지고 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뭐 구로다 입장에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슬쩍 로이터에 흘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말해서 빼줬고, 다만 이제 구로다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발은 빼야겠는데 네. 이거 시장에 또 자지러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지금 빨리 이 더러운 바닥에서 자기 빨리 발을 빼고 싶어요. 근데 흙이 묻으면 안 돼.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니 네. 정말 막 읽어도 이게 비둘기인지 맨지 뭐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물가 달성이 힘든데 네. 왜 긴축을 해요? 더 해야지. 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힘들겠구나. 어떻게 빨리 코를 안 묻히고 코를 흥하고 풀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다. 네.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잡고 이제 그날 BOJ 뉴스를 봤는데 BOJ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리가 그대로 훅 빠졌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거 보고 이거 뻥이니까 어차피 내일 또 오르겠군. 진짜 네. 올랐습니다. 네. 제 자랑은 아니고요. 네.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랑처럼 들렸어요, 확실하게. 저는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네. 10년물 타겟의 레인지를 넓혔다. 네. 이거는 고점을 높인 거랑 똑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더 오를 거고 아마 엔화는 상당히 강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구로다는 계속 요걸로 어떻게든지 요거를 이제 네. 막아보려고 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헷갈리겠으나 네. 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일본 예를 들면 일본 그 온천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 빨리 지금 환전을 엔화를 사놔야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내일 가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욕하시지 마시고. 일본 갈 일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해놔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멘트의 네. 일관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뭐 문념의 음로론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기 초기에 달러화의 강약에 대해서 새벽 2시인가 군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는 달러가 강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약해지는 게 좋다고. 그분이 어떤 뭐 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냥 이때 저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초에만 보더라도 이런 게 있었죠. 문우신 재무장관이 약달러가 좋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문우신 재무장관 발언 잘못 전달했다. 트럼프가. 그건 저기였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한 얘기잖아요. 예. 다보스였죠. 강달러 좋다. 했다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것도 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아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트럼프가 실수로 트위터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문우신한테 보낼 거를 국방부 장관한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저는 달러에 있어서의 이 미국의 스탠스는 최근 3, 40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약한 걸 원합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중앙은행들이 준비 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네. 단 보유하고 싶어 하는 정도라면 어떤 스위트 스팟이 있을 거예요. 달러 약세. 보유하고 싶어 하면서도 달러의 약세가 최대한 유구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그 옛날에 모 우리나라 장관께서 금리는 낮을수록 환율은 높을수록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 면에서는 저는 비슷한 스탠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말을 이제 바꾸죠. 우리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강세를 원해요. 네. 그리고 그 강세 앞에 무슨 말을 늘 붙이냐면 장기적으로 강세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긴 흐름에서 달러에 여기서 강하다는 말을 붙이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강하다는 얘기는 밸류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릴라이어블한 준비 통화로서 보유하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 밸류가 높아지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소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설득력도 좀 있는 것 그런가요? 같고. 네. 이제 저 AI에 곧 교체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재미라도 추구하자 이러고. 아니, 조 박사님, 그 기관에서는 지금 아베가 이번에 이제 곧 수명을 다할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베가 수명을 다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있는데 같이 이어서 구로다도 같이 수명을 다하나요? 아니면 구로다는 그나마 통화금융 정책을 아주 잘해오고 있으니까 계속 유임이 될까요? 일단 아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베와 구로다의 운명이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성과가 부진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고 싶고 완화적인 기조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이라던가 성장률 또는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인상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그것이 이번에 장기 국채 금리의 레인지를 넓히는 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면서도 내년 그 이후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낮추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러한 일종의 어려운 일본 중앙은행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한연구원 네. 아까 우리 이제 문 의원이 31일 날 미국의 미국이나 일본의 금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본인이 맞췄다고 1일 날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다고 뭐 주장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1일 날 금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1일 날 금리가 올라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네. 뭐 긴급 증거금 조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일단 긴급 증거금 조치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금리 급상승한 이유가 또 뭐예요? 일단 뭐 선구자의 정책을 제가 100% 잘 다 이해를 못해서 네. 결국에는 지정 가액으로 매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정가액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자기네들 지정해서 네. 풀린 것들을 이제 해서 매입하는 금리 네. 급등을 이제 막겠다라는 액션이었던 거고요. 네. 결과적으로 연초에 이제 세 가지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글로벌 선진국들의 금리가 올랐던 부분은 유로존에서 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자산 매입 늘릴 수 있다라는 문구 삭제 논의가 있었고 네. 얘네들이 초장기채의 자산 매입 규모를 좀 미세하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통화 정책 정상화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온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다 하려는 신호다 했는데 뭐 무역 분쟁 나오고 다시 바닥으로 갔죠. 그랬는데 일본이 최근에 이 빈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일드 커브 타겟팅의 경고함이 조금 약해졌죠.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BOJ 금정위 날에는 어떤 더 매파적인 성향의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고 네. 근데 한번 그 다음날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더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금리에 비해서 매우 소폭입니다만은 걔네들의 레벨에서는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2주 전부터 글로벌리 채권 시장에 좀 영향력을 좀 유의미하게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네. 제가 옛날에 그 해외 선물을 좀 했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그 선물 중에서 이제 당연히 S&P 선물이나 뭐 유가 선물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데 JGB 선물이 있어요. 네. JGB 선물이 이 채권의 특성상 이게 금리가 제로잖아요. 걔네는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리가 1bp 변할 때 가격 변화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JGB 선물을 우리나라 선물처럼 생각하고 걔네가 레버리지가 20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가격 변화에도 순식간에 내 증거금이 까여버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저도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거래하다가 와, 일본 국채는 진짜 듀레이션이 길구나. 듀레이션이 길다는 얘기는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 변화가 그냥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증거금이 다 사라졌어요. 그날 금리가 좀 변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긴급 증거금 조치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갑자기 이제 그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네. 거꾸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확 날아가니까 네. 추가 증거금을 더 넣어서 네. 긴급 증거금처럼 더 넣어서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빵꾸 안 나게 네. 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채워넣어라.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쇼카바 해라.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일본이 지금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물가가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네, 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1% 계속 그러니까 2% 목표는 이미 뭐 그건 너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말만. 예, 그 절반인 1%도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뭐 0%대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물가 목표도 낮추고 뭐 내년에도 계속 그거죠. 내년에는 오를 거야라는 희망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뭐 근원 코어 그러니까 연초에 약간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뭐 계속 지금 뭐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이제 생산 가능인구 감소 국면 들어간 게 95년이고 그리고 95년부터 이제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잠깐 이제 물가가 오른 구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지금까지 20년 넘게를 계속 그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으로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0.한 몇 프로라도 이렇게 가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올리기 힘든 거 아닌가요, 물가를?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공교롭게 미국, 일본, 우리나라 ECB까지도 중앙은행들의 목표 물가 수준이 다 비슷하게 2%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달성 가능성을 놓고 볼 때 가장 멀어 보이는 국가가 분명히 일본이고요. 네. 앞서도 어느 나라의 장기 경제 성장 여력, 잠재 성장 여력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인구 측면을 강조했었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단순히 생산층 쪽뿐만이 아니라 수요 네. 쪽에서도 유효수를 줄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를 높이기 어려운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저 나름대로는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봤었을 때 한 가지 변수를 좀 중시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질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네.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 안에서 일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그렇게 빠르게 높아지지 못했던 측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이런 측면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그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업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고 막 하는데 그 자리 수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거죠. 아까 미국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예전에 이 정도 성장이고 이 정도면은 임금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르지 않고 네. 일본은 뭐 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저희 많이 얘기했던 양극화 측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자 결과일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로봇 때문인지 뭔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고착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아까도 문 위원님께서 근로자가 생각하는 임금, 고용주가 생각하는 임금의 레벨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고용 시장이 굉장히 잘 돼서 뭐 제대로 작동한 필립스 커브처럼 임금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 임금의 설정 금액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향후에 올렸다가 이걸 또 어떤 다시 상황, 낮출 수도 없고. 거시경제를 다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굉장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임금이 상승세가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에 네. 물가도 좀 뒷받침되기가 좀 어려운 현상으로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네 그 로버트 라이시가 옛날에 국가의 일이라는 책을 한 20년 전에 썼나요? 그 한참 된 책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미 미국의 고급 그러니까 그 고임금 서비스업 마저도 이미 저임금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하여튼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책에 전체 다 읽고 나면 딱 요거 내용이 요거예요. 무조건 지식 근로자만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투자를 해줘야 된다. 교육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식 근로자가 돈으로 지식을 대물림할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교육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책 다 읽고 나면 딱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읽을 필요가 읽지 마세요. 내가 다 얘기해줬어 지금. 네, 그런데 요즘은 지식 근로자도 그렇죠. 이제 저임금 근로자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지식 근로자도 고임금 근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알파고만 고임금 근로자인 것 같아. 근데 알파고는 월급도 안 주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미국이고 일본이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혹시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부 다 그냥 월급 올라가는 거는 포기하고 재정 정책으로 세금 많이 걷어서 재정 정책으로 월급을 보전해 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스웨덴의 실험 같은 것들에서 다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렇게 임금이 잘 올라가지 않는 현상, 앞서 말씀드린 건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네. 미국도 그랬고 사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네. 맥락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연초에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했었을 때 사실은 그 시작이 예상보다 높았던 미국에서의 그 임금 상승 지표였던 것처럼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계 유효 수요가 늘고 가계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플레를 촉발시킬 수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산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팔고 있는 제품의 판가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때 결국은 주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장기 이익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임금이 올라간다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양면성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미국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경기 회복 모멘텀 속에서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낮은 인플레가 결국은 미국 경제 호황을 지탱해 왔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글로벌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좀 먼저 앞서 나가면서 다른 차원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아까 문홍철 파트장께서 음모론으로 얘기를 해준 일본은 그 지금 그렇게는 아니지만 긴축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그게 어떤 형태든, 네. 그게 금리 인상이든 아니면 무슨 뭐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든 뭐든 하여튼 미국한테 큰 형님한테 가서 한 대 얻어 맞고 왔다. 네. 맞습니다. 형님이 봐준 거죠. 얻어 맞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야 너 네가 알아서 잘해. 때 맞기 전에 이거잖아요. 지금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좀 긴축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죠. 그렇게 봅니다. 신원연구원 혹시 긴축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리는 생각 이거 없어요? 혹시? 이제 뒤늦게 이제 저는 긴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 의원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 기대는 있는데 뚜껑을 열고 공식적인 자리를 가면은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죠. 하긴 하지만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혹시 긴축 못한다는 없어요? 저는 그거를 긴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긴축이라고 부를 수 부르기가 있어요. 어렵다. 예, 그게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미 그러니까 일본 국제 시장이 거의 죽어버렸거든요. 유동성이나 그냥 BOJ의 관리하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이미 스텔스 테이퍼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뭐 BOJ의 관리하에서 거의 금리가 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금리를 움직여서 근데 이게 긴축이냐, 경제에 미치는 긴축이냐, 아니면 금융시장에 그냥 일드 커브를 좀 스팁해주기 위한 거냐. 그래서 그 실질적인 긴축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자, 우리 BOJ 얘기 한참 해봤는데 참 답이 안 나오는 나라다라는 생각밖에는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면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 아베노믹스 가지고 조금 좀 살만하다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아베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책의 약발도 좀 잘 안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 당초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베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쪽으로 방향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인사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